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구두로 말하면서 설명해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것들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무식하게 편집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차를 두고 다른 정보를 접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 돌아가는 그 세계 돌아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이라도 한번 접하고 이제까지 인생의 연륜이나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통해서 들어온 지득된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쌓고 있습니다. 시간을 안 되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네요. 물값 내라 120조 반도체 산단 지연시킨 여주시장 감성은 엄중주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120조 원 넘게 투자되는 그 여수 쪽에 이 산단을 만드는데, 여수 시장이 물값 내라며 수개월간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에 주의를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감사원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요.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장의 이 사례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빠짐없이 알려 반면 교사로 삼게 하라는 특별 요구까지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를 대는 시설의 인허가를 막았던 이충우 국민의힘 초선이라고 합니다. 여주시장에 관한 얘기다. 야당인 줄 알았는데 그 아니군요. 여당 내에서도 그러네요.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여주시 일부에 지정해 놓은 자연 보전 권역을 해제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도가 여주시를 K 반도체 벨트를 포함시키며 능곡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여주시 하수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주 시민들의 물길만 내주고 물값 한 푼 못 받고 불편만 겪고 있다고 했다. 불편이 무슨 불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좁은 땅덩어리인 한국에서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정치꾼들만 양상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국가적인 국토해양부가 산단 산업단지죠. 그 이후에 여주시 경제적 부가 당연히 생길 겁니다. 물을 쓴다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그게 공업용수를 하는 건데 그 물값 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것도 초선 의원 시장, 아니 초선 시장이 말이죠. 이게 뭐 그 여주 시민들의 그 뭐 점수를 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산단 이후에 들어와서 거기에 A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세계적인 회사도 글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 야당 놈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또 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산단 이후에 생기는 이런 공장들에서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여주 시민들한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생길 거 아니냐, 이게 거꾸로 좋아라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느낌이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이 반도체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대만의
뭐죠? TSMC, 구마모토, 일본 구마모토현에 들어와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구마모토 현 자체가 나서가지고, 부지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간접 시설까지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거주 지역까지 확보해주는 그런 배려의 노력들을 하는데, 이 여주시장이라는 놈 잡자를 씁시다. 놈은 뭐 하려고 반대를 했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게, 뭐, 어디라고 얘기는 뭐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보는 네이버 TV의 이 방송 중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소각장 문제 인지했습니다. 9월 24일 낮 1시가 되기 전부터 시사이드 파크 행사에 찾아가 물티슈와 전단지 배포하며 높으신 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니 의원들 하나둘 보였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이지 않아 뒤쪽 천막에 있는 곳에 가보니 그곳에 있더군요. 비껴들고 소각장 문제를 외쳤고 드디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소각장 문제 인지했습니다. 끄떡끄떡 손짓하며 화답 1시간 23초에 요런 일이 벌어졌다. 시위를 한지 조용한 시위인데 이게 무슨 뭐 이 집회법 이런 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외롭게 피켓 두 개를 들고서 처음에 어떤 인천시 행사에 옆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로 봐서는 이 제가 좀 이 방송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곽티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행동하는 여전사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 같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행동으로 좀 잘 안 하죠. 입으로만 까는 거로 하는 건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소각장 반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 1인 시위 같은 거를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막 안에 뭐 높은 놈들이 와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그랬었던 모양인데 행사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여성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로 소각장 반대를 외치면서 이권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이런 거를 발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쪽 사진으로 찍은 것은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사회이사 3명과 대주주 김영수는 이재명 지키기 위한 소각용역 수사라 영정 권익 실천회 영정 주민 일동 뭐 일동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영종도에 사는 모양이죠.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좀 더 오른쪽인데 왼쪽 게 잘 안 보였는데 왼쪽에 보인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소각장 돈벌이 일단 매립지 놔두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 수사하고 처벌하라. 인천시 전체 용역 마포구 수의계약 서산 통장의 뇌물 한국종합기술 비리 수사 촉구 이런 걸 봤는데요. 한국종합기술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조직생활 할때 이 한국종합기술하고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급했던 업무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태우는 거는 뭔가 전문이에요. 태우는 거. 뭐 그러니까 킬런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로는 이제 로 이런 거로 하는데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종합기술 애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그때 수십 년 전인데, 수십 년 됐죠. 뭔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발주를 냈는데,
그때 돈으로 수억으로 시험 운전 가동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애들이 소각장로를 해서 장사를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다이옥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출이 되는데 얼마나 그거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그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죠. 지자체가 발생 지역에서 다들 처리하자.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은 서울시 각구에서 그 이 굴뚝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연기를 뿜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그 이 종합 기술이 그 맑은 공기를 그 굴뚝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지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 그 저기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그 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쪽 그 인구 소멸 지역에는 그 충분히 그 합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한국 인구의 그 이 반 이상이 서울 경인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각 지방에서 다들 그 소각장을 각자 만들자 하는 얘기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고 또한 이런 그 활동하는 행동하는 지식인들을 좀 공감하는 의미에서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또 유엔 연설 때 쓰레기 같은 머리 가진 놈 비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쫙 있는데 그 윤 대통령한테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쥐와 창녀라고 불렀다. 대통령을 창녀라고까지 불렀다. 몸 파는 여자다. 이렇게까지 북한 아새끼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나간 미국의 바보라고 묘사했고 보락 오바마를 원숭이라고도 불렀다.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26일 날그 국군의 날 기념식서 북핵 사용하면 정권 종식시킬 것 이런 표현을 했고 국군의 날 기념사 비가 오는 중에서 많은 그 핵심적인 것을 그 조선일보에서 최경훈 기자가 요약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또 저는 그 눈에 들어와요. 장병위한 투자 없이 강군 못 만들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바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뭐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국민, 북공산, 추종, 반국가세력, 가짜평화에 대해서 그 속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진하는 우리 그 전투 부대 젊은 그 청년들의 그 행진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믿을만 하네요.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이 12월 개최를 일본과 중국의 타진 12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개최가 유력하다 하고서 일본 TBS 뉴스 디지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열리지 않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JNN 기자에게 재팬 내셔널 뭐 이런 거겠죠. 올해 의장국인 한국이 12월 중 정상회의 개최를 그 서울에서 열 것을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의 반대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엉아가 한국을 방문할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그 인터넷 그 이미지에서 가져온 건데 한국을 통일 한국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만도 그때도 그 한국이 통일됐을 때 대만도 독립국가로 별도로 돼 있는 거로 하고 이 빨간 색깔은 지금 계속 그 중공
돼 있는 돼 있는 상태인데, 한일중 그 회의를 계속 그때까지 할 수 있을려는지, 통일 한국이 되면은 한일중 관계가 정상이 되는 날은 바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일 것이다.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통일 한국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게 요즘에 돌아가는 우리의 그 입장일 것 같습니다. 만주가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완충지역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하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주를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만주가 사실은 옛날에는 중국이 직접 지배한 적도 없어요. 청나라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땅이 돼버렸지. 고대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이 선조들이 살았던 연해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그 선조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왜 한반도에 내려왔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그때도 아마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마크 밀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 남겨 미국의 최고 장군. 어, 뭐 내용이 그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있을 때 뭐 대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든 하에서 바이든이 되자마자 그냥 아프간 철군이 일어났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얘가 제가 그 의견을 썼습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이 사람은 군인의 의무는 오로지 국방을 생각하는 그런 쪽의 그 행동 거지를 했는데, 의외로 그 언론 쪽에서는 정치적 장군 쪽으로 행동한 거 아니냐는 식의 또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 이렇게 했는데, 미국 최고의 그 군 수뇌부가 퇴임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임기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식 같은 뉴스를 CNN에서 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CNN이 약간 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언론 매체 같이 느껴집니다. CNN은. 젤렌스키 미국서 키신저 만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반대했다가 마음 바꿔. 요건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젤렌스키 미국서 키신저 만나고, 키신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우크라이나에 반대했다가 마음 바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음,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그 침범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다고 그래요. 키신저가. 그러니까 지금 해결책은 딴 거 없다. 이런 내용을 쭉 그 정리를 저도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뺏긴 땅 그냥 인정하고 여기서 휴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토 가입을 하더라도 뭐 할 말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키신저 장관의 그 전매 특허는 그 현상 유지 균형 이런 거죠. 제가 그 이해하기는 키신저의 그 이 가장 좋은 그 어, 전략 전술이란 것은 균형의 유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을 듭니다. 요게 이제 키신저 그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100세가 돼가지고 완전 이제는 뭐 허리도 굽으셨고 이런 건데, 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키신저가 야, 그 뺏긴 땅 그냥 인정하고 그냥 휴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블로드미르면은 그 푸틴 성하고 같네. 예, 같네. 그쪽 계열은 다 그러니까 이 종족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때 엄청 그 화를 냈던 그 표현을 그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3년 걸려서 정전 협정했는데 에, 여기도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 반 지났나요? 1년 7개월 됐대나?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전 협정이 그 분위기가 무르익는 데까지. 한 자동차 노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드에서 얻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의 시급제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유니포가 3년짜리 새로운 노동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제목에서 포드에서 얻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해놓고 사진은 이걸 게재했어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완성차 메이커들은 무인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할 것 같다. 조립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각화를 향한 자연스러운 열망, 제닛 옐런, 미국인들은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하락을 예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면서 여러 그 세계 나라들이 달러에 의한 유가 거래가 아니고 자국 화폐들 가지고 거래하는 그 실적들이 나오면서 그린백이라는 게 이제 그 이 달러의 그 뒷표면이 다 그 녹색으로 돼 있어서 그린백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런 거로 그이 석유 달러가 아닌 다른 달러로 다른 화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달러의 하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준비 통화로서의 그 달러는 변함이 없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뭘 얘기해도 사실상 의미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해도 까불지들 말어. 미국 달러가 계속 세계 화폐 패권은 가져갈 거야. 이런 표현을 애를 넣어서 둘러둘러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인도 정부가 뭐 여기에서 그 무슨 다른 화폐로 루피로 했다 하더라도 어디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거래를 해놓고 달러로 바로 바꿨다 하는 소문도 들린다고 합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워 불합리. 북이라는 게 이제 그 책이라는 뜻 같습니다. 경제학의 대전제가 뒤집히자 미식 경제학, 거시 경제학 문제점이 보였다. 일본 골드로 온라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기고자는 히아노 유우치라고 동양대학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 뒤에 결론부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에 이어질까? 이런 질문은 인구 감소는 경제가 하락하느냐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성장 회계에서는 노동 인구가 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현재 자동화 등 뭐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그런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 감소한다고 나라의 국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GDP를 추구하는 정책에 의하지만은 단지 한 개의 숫자로 경제를 부감할 수 있는 편리한 수치이지만은 딱이나 그런 거냐? 이런 거고 2010년대에는 GDP가 증가했지만 시민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했던 것도 현실 아니냐. 그래서 이 GDP 중에서 제가 딴 거는 몰라도 투자에 의한 GDP가 올라가는 것. 중국이 이거로도 많이 경제 발전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재고 투자도 있습니다. 재고 투자가 증가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스르프 세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경제학 교수가 스르프 관점을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우면 그걸 공감한다는 그런 이 부류 속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금은 누가 써도 마찬가지인가? 민영화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SOC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저기 그 주택 공급 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요즘 뭐 맨날 공급 해가지고 그 공급 많이 하면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그 인프레만 부추긴 꼴이 됐고 문정부는 지금도 이 현 정부가 부동산 해서 젊은 사람들이든 누구든 집값 하락을 위해서 공급이 많으면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데 이상하게 투기로 흘렀단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런데 그 자금은 누가 써도 마찬가지냐? 그게 아니다. 민간 경제가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금융 완화에 효과가 있나라고 물어보면서 뭐 돈만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ROE 주주자본 이익률 저는 뭐 이거를 투자자본 이익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ROIC 투자자본 여기는 이익률이네 주주자본 이익 근데 사실 같은 거로 보면 될 겁니다. 그게 딱이나 구분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모델은 생산물의 폐기까지 고려되고 요구되고 있다. 요즘에 ESG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미시계 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이나 미시든 경제학이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좀 내가 무식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경제와 경제학 이론의 차이를 좁히는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고 이론이 수정되어 갑니다. 경제학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경제학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일반 우리 서민들도 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 못한다고 무식한 게 아니고 음, 아까 그 맨 그 첫 대문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생각과 다른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그걸 비교하게 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국은행 10월 통화안정증권 구조 9천억 원 발행. 이인하 기자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이란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무슨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런 얘기인데 현실 속에서 이런 뉴스의 그 용어를 좀 참 뭐라자면 희귀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여기 제가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기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통화안정증권을 소개를 했어요. 한울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서 자관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를 안정증권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중간에 중도 환매 계획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지금 뭐 소비 물자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럼 자금 유동성이 그렇게 과도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입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쟤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투자를 줄이니까 그 돈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프레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음, 그, 뭐 때문에 그러면은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느냐? 아무래도 저는 저 같아요. 대출, 가계 대출, 민간 대출 이게 너무 올라간 것 같다 하는 게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옛날에 좀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인 줄 알았는데 요 조그만 데서 그 대한민국 경제를 다 돌아가는데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화폐 박물관 형식으로 돼 있고 요 뒤에 있는 건물이 한국은행 건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한국은행을 저도 가끔 가서 이 거시경제적인 그런 교육을 청취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직을 나와가지고 어떤 금융이나 그 경제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거시경제 이런 쪽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나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국은행 교육 강좌에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거네요. 이 건너편이 옛날에 그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저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남대문 시장이 나오죠. 회원동 아니 회원동이 아니고 그 뭐죠 무슨 동 거기에서도 그 술집 골목에서 술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주택 시총 6,209조, GDP의 3배, 가계 기업 및 경고음 커졌다. 이게 한국은행이 그 통화안정증권 발행한 이유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0조 정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하고 민간 대출이 GDP의 3배 정도까지 된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일부 돈이 넘쳐나면은 인플레가 일어나지만은 전반적인 산업 구조는 그 수출은 또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이 안 맞아 떨어지는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정부 쪽에서는 뭐 주택 안정해가지고 뭐 주택 공급 27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등 해서 정책 금융에 의한 대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민심을 얻고 내년이 또 총선이니까 정, 정치 정책적인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라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직선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니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것 같아요. 하는 맞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조 정도 풀고. 그러니까 시중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윤 정권이 1년 한 이제 반 돼 가나요? 아직 그러면 3년 반이 남았는데, 더 긴 시간이 남았는데, 1년 지나고서 약간의 지금, 약간이 아니고 엇박자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를 누가 지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준 독립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은행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부에서 임명하는 건 맞는데 음,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현재 못 올리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5.5%고 우리나라가 3.5%잖아요. 2% 차이면은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돈이 또 지금 유동성이 또 많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중국에 투자를 안 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왜 그러냐? 글로벌 금융 세계가 돼서 이 무역 장벽이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대출로 인해 가지고 돈이 넘쳐난다 이게요.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게 한국은행의 입장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또 좀 배우는 게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리 과감하게 현 정부를 주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 미국 이 군인 대장이 있잖아요. 방위만 생각하듯이 본인 물가 안정,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하는
그것이 한국은의 본연의 의미란 것을 알았다면은 불명예고 나발이고 그런 거 생각 없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대출을 억제해서 시중에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플레되는 이 상황을 시중 물가는 무슨 소비자 물가는 펑펑 오르고 또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이런 상황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저성장 구조 속의 터널을 지금 기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용기를 가지고 3.5%죠. 4%까지 딱 올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빚이 있어요. 그러면은 갚아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옛날에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록에 또 좀 남겨야 되고 싶은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영화 돌이라는 이 유튜버가 이 영화를 한 건데 괴물이라 불렸던 남자가 사는 단 두 가지 이유 피와 뼈. 자, 제목을 잘 붙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국을 잃은 조선진의 처절한 삶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설명하는 영화 전 한 두 번 이번 거로 해서 두 번이나 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은 이름이 김준평인데 일본 그 유명한 야쿠자 영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미국 영화에도 많이 발탁이 돼서 했던 사람인데 에, 저건 이 그 전체적인 그 유튜버의 제목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일본 패전 후 제일 한국인들은 친일과 반일로 나눠 분열하였다. 나라 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었단 말이냐. 강제 징집이 돼서 창자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왔다고 친일파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나라 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었단 말이냐. 이게 이제 그 지금 국내 그에서도 친일파 운운하는데 일본의 그 정책에 다 소화해서 이름도 다 바꾼 인간들이 일본식으로 뭔 거기서 지금에 와서 해방 후에 친일을 했느니 말했느니 한국 조선인 전체가 친일한 거죠.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친일 안 하는 사람은 저 외국에 도망가 가지고 독립운동 했겠죠. 독립운동 한 사람만 친일파가 아니다? 그렇게 그냥 구분을 짓든지. 그 국내에서 친일파 아닌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샀을 뿐이다 이게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나라 잃게 만든 그 위정자 새끼들이 잘못된 거지. 국민이 뭔 죄가 있어가지고 친일파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은 제주도 출신 김준평인데 제주도 쪽이 이런 악바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사카에서 어묵 공장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악착 같은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이 그 돈 빌려간 사람 앞에 돈 갚으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 갚으니까 가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자관 이 체납 그 돈 빌린 그 채무자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세트겠지만은 여성들의 삶은 더더욱 비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오사카에 뭐 한인촌 같은 데가 있었던 모양이죠. 다 그 건물들은 뭐 일본식 건물 우리 어렸을 때 본 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진을 캡처한 이유는 이 사람이 여기 이 영화에서는 이거 이제 이 일본 영화 배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게 이 고독한 미식가의 그 주인공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말 한마디 안 나오는 거의 조조연급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너희도 모두 일장기를 흔들었잖아. 군대 갔다 온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친일했다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한테 할 때 이렇게 이 항변해 가지고 서로 이
그래서 그 친일과 반일로 나눠서 분열한 게 조총련과 민단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평이 폭력과 첩질에 집을 나가 식당을 하는 아내 이영희. 그 아내는 남편이 죽기만을 바랍니다. 서로의 본진을 터는 아버지와 아들. 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몽둥이 가져가서 집안을 다 가정 살림을 때려 부술 때 딸은 사위에게도 폭력에 시달린다. 아버지가 그따위니 너 뭐 너희들도 그렇지 해가지고 넌 점점 아버지를 닮는구나. 자기 그 남동생한테 정말 우리한테는 나쁜 피가 흐르는가 봐. 그리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딸의 장례식 날 도른자 사위를 더 도른자 장인이 패버리는 난장판 속에 잔인하고 가혹했기만 했던 김준평에게 뇌졸중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게 부인인 모양인데 이 부인도 뭐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인데 가족과 주민들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여기에도 그 고독한 미식가가 이게 자기 처가 쪽 그 저기 친척인 것 같아요. 같이 그 좀 자주 나오는데 말 한마디 없이 완전히 그 이때는 거의 엑스트라급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뇌졸중이 온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마누라가 이영희 씨라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 일본 그 신사의 대표적인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그 평생 집착했던 모든 재산을 북한에 기부하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쓸쓸하게 죽는 게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질했던 그 여기 사다코라는 여자가 애도 많이 낳네. 참 출산력은 좋구만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돈을 다 챙겨가지고 여긴 또 그러면 가정부까지 그 해서 애들을 그 몇 명이나 낳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딸내미들만 낳나? 여긴 뭐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괴물이라고 불렸다니 깡다구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한테 아직 그 치안이 그 일본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북송선을 탈 정도라면 그때는 이제 일본이 뭐 다 정리가 잘 됐을 텐데 얘긴데 왜 남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제주도를 떠나올 때 이 한반도가 싫었던 그 김준평 아니었을까? 일본 가서 악착같이 자기가 살겠다는 게 왜 김준평이는 생각이 들었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지만은 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인데 자관 나쁜 의미에서의 제일 한국인을 그린 영화다. 그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네요. 한국인 감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영화인데 감독은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언니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왔네요. 제가 왜 박근혜 언니 그러냐면 제 그 초등학교 2년 선배세요. 그래서 본 적은 없지만 정치적 친박 없다. 출마 나와 연관짓지 않았으면 유성훈의 3명 중앙일보에서 있는데 요만큼 신중하게 자기네들 신문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여러 명 이름을 댑니다. 서로 잘못되면 공격을 당할까봐 이 분산을 시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언니가 얘기하는 거에 뭔가 그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박근혜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2015년 12월 1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었는데 이게 문정권에서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어돼 버린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취재진들이 또 이렇게 그 많이 찍었는데 대구 어디 모시기인가 그 대구 밑에 어딘가 대구 어디죠? 그 칠곡인가? 아니 칠곡인가 어딘가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탄핵의 결정적 이유는 친중 정책으로 해석이 저는 됩니다. 중간에 뭐 자기가 그 저 이 뭐야 그 사드 배치나 뭐 지소미아 뭐 이런 거 다 미국하고 어울린 거 다 했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국 정승절에 북경에서 시진핑과 천안문 앞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찍은 그 장면을 미국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정권의 그 탄핵은 중국이라고 처음에 착각을 잘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입김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도저히 저 박근혜 안 되겠다. 저러다가 지금 이거 뭐 송두리째 그 지금 그 남한이 그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니면은 중국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친중이 되면 미국이 남한에서의 입김이 뭐 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말기 때 사드 배치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미국이 지소미아도 밀어붙인 거. 그 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대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동해안 쪽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몇 킬로,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뭐 어디 말레이시아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미국은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저 언니 안 되겠다. 저거 갈아쳐야지. 누가 그 작업을 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요. CIA가 작동했을까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야가 다 같이 탄핵에 다 나섰죠. 이런 경우 드물죠. 드물어요. 자관, 저는 박근혜 정권은 친중 정책 1대1로에 동참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 그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 말고 그다음 엣지 사이트를 그 누르면 MS 쪽이죠. 중간에 계속 그 광고가 뜨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한국 증시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증권 무슨 광고를 하고 있어요. 대박 소식 한국 주식시장이 반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광고일 것 같은데 이거 좀 변칙적 아니냐 이게요. 아니 그 한국 증시가 사람들 돈 몰리게 해가지고 변태적인 그 광고를 한다 말인가? 점잖은 애들이 이런 거를 뻔뻔히 인터넷에 광고를 해요. 아니 증권 광고를 하는데 왜 여자 모델이 왜 나와? 아주 그 볼륨감 있는 여자가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아니 해도 너무한다. 뭐 태국 광고가 아주 뭐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거야말로 괜히 그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광고 같아요. 그리고요 중국만 신경 썼는데 동남아가 역서 K철강 제한원화. 한 이틀 전에 일본 그 열연 강판이 그 덤핑으로 지금 또 우리 고전이다 뭐 포스코가 그 타격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에, 어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이 나쁜 새끼들이란 게 뭐냐 그러면 전기료 올릴 때 올리고 그래서 경쟁력을 그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 원가는 올랐는데 전기료 안 올리고 현 정권이 독박쓰게 만들고 그래 전기료 올리면 원가 올라가고 자 제철하는데 뭐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새끼들이다 이게요. 통계도 조작하고 그때그때 현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 거냐 하는데 이제 동남아들도 이 철강까지 하겠다니까 참 이제 이 목화 이제 완전 경쟁 체제
중국은 생산량 감소 요인은 석탄 가격 오르고 또는 자기네들 경제도 좀 위축이 되고 뭐 그런 식이니까는 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까지 또 나왔네요. 그래서 국내 철강사는 고부가 탈탄소 철강 생산으로 뭐 좀 전략적으로 돌아설 계획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세 사람의 기자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재앙이 오면 안 되지. 철강이라는 게 산업의 기초 체력인데 어떻게든 그건 잘 돌아가야 되겠죠. 최근 언론 보도는 일본 열연 강판 덤핑 공세를 하지만 국내 기업이 가격만 가지고 일본산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일부 그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일본 자본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포스코하고 거래를 해 봤습니다만은 옛날 얘기니까 그 너무 고압적인 자세예요. 정유회사도 마찬가지고 사는 놈이 돈을 갖다 먼저 바쳐야 돼요. 선입금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갑과 같은 입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용어가 안 맞죠. 그냥 판매 관리, 판매 배분 이런 성격으로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독과점 기업들의 그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얘네들이 이 포스코 애들이 그런 자세가 친고객적인 그런 영업 마인드로 바뀐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아직도 얘네들 멀었다. 포스코가 고객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비스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 1차 산업도 고객은 왕이다 해가지고 포스코 물건을 사가는데 어떻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적인 정신을 가지고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도 국산품 애용해 주세요. 왜냐 배달비도 안 들죠. 관세도 안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잘 서비스해서 국내에 내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안 팔리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덤핑 수출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또 세계적인 경쟁이 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back to the basic 하라는 얘기를 요즘 하고 싶습니다. back to the basic 이게 뭐냐? 고객은 왕이다. 품질, 퀄리티가 기본이 돼야 된다. 퀄리티. 제가 또 조직에 있을 때 그 독과점 기업에서 퀄리티를 유독 주창을 해가지고 제가 이 책임자까지 해봤던 사람 아니에요. 퀄리티 안 따져도 없어서 못 팔아먹는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는데 제가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 그래도 파는 놈이 힘이 있다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객 서비스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더니 또 그 적대 세력 그거 꼭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인기가 거래처들로부터 인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음해하는지 아십니까? 저 새끼 저기 고객한테 저 와이를 처먹고 저렇게 잘해주는 거다. 그런 새끼들이에요. 한국 그 놈들이라는 게. 나는 기업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오나는 알아줬으니까 그게 그래도 이 장기 근속이 가능했지. 왜 갑자기 또 옛날 내가 그 조직 생활했던 얘기를 또 놈을 그게 이제 철강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제주도는 바가지, 한국이 내면 이대로는 6호도 떠난다. 제주도 안 가는 한국인, 바가지 논란의 콘텐츠 부족, 중 6호 만족도도 떨어져 싸구려 관광 한계, MG 6호 관광 패턴 변해, 현지 물가에 더 민감, 전문가 제주 관광업계 자성하고 관광지를 높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바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제주도를 자유여행 지역으로 만들고 투자 영준권까지 주는 친중적 행위로 중국 범죄자들의 입국으로 거기 살인사건도 많이 났죠. 조폭 애새끼들 같은 놈들도 들어오고 제주도 치안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것도
한몫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안이 불안한 데를 왜 여행을 가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도 없애버리고 서울특별시처럼 서울특별시가 아니죠. 그 저기 그 중앙정부 직할시를 그냥 만들어 버리든지 직할도를 해가지고 무비자 입국 자유여행 그 무비자 입국 그런 데를 만들어서 그 이 몸 더럽히지 말고 제주도가 요즘 같아서는 완전 창녀같이 찢긴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까지 장사하겠어? 젊었을 때 몸 팔아서 장사하지.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앞날의 미래를 안 보는 창녀 같은 제주도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